한때 연봉 1억 원을 받던 자동차 공장 생산직은 한국 산업의 상징이었지만 지금 그 신화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을 귀족노조라 불렀고 평생 안정이 보장된 직업이라 믿었으며 사회 전체가 그 성공을 부러워했다. 그러나 자동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그 안정은 서서히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지만 생산 라인 위의 풍경은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로봇은 쉼없이 움직이고 사람은 점점 뒤로 밀려나며 역할은 관리와 감시로 바뀌고 있다. 기업은 더 이상 감정이나 협상에 흔들리지 않는 선택지를 원하게 되었다. 파업이 반복될수록 경영진의 계산기는 더욱 차갑고 정밀해졌다. 하루 멈춘 공장이 만들어내는 손실은 상상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로 파급되기 시작했다.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 협력업체 그리고 미래의 청년들에게 전가되었다. 소수의 이익을 지키는 선택이 다수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굳어졌다. 이 변화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 전체의 방향을 비추는 거울이다. 고임금 단순 노동이라는 모델은 기술 발전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생산성 격차는 숫자로 증명되며 더 이상 감정적인 논쟁으로 덮을 수 없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만들어내는 결과가 다르다면 자본은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한다. 결국 선택은 분명해진다. 사람 중심 공장을 유지할 것인가? 예측 가능한 자동화를 택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기업은 생존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는 가장 늦게 변화에 대응한 이들에게 가장 가혹하게 다가온다. 오늘의 안정이 내일의 몰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여러 산업에서 보아왔다. 자동차 공장의 이야기는 곧 모든 반복 노동 직군의 미래를 예고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몰락의 과정을 차분히 따라가며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야기는 2017년 여름 울산의 거대한 자동차 공장에서 시작되며 수만 명의 노동자가 하나의 선택 앞에 서 있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성과 보상을 요구했고 이는 오랜 시간 쌓여온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고 공장은 멈출 준비를 하며 긴장 속으로 들어갔다. 결국 파업이 시작되자 거대한 생산 라인은 하루아침에 정지된 철골 구조물로 변했다. 하루 생산되지 못한 자동차는 숫자로 환산되는 순간 막대한 손실로 바뀌었다. 멈춘 시간은 곧 돈이었고 그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이라는 명확한 승리를 손에 넣었다. 그러나 회사의 회계 장부에는 다른 결과가 또렷하게 남았다. 짧은 파업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은 임금 인상분을 훨씬 초과했다. 경영진은 숫자를 보며 감정이 아닌 구조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파업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기록되었다.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회사는 같은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회의실에서는 공장을 멈추지 않는 방법이 조용히 논의되었다. 그 답은 사람보다 예측 가능한 존재, 즉 기계와 로봇이었다. 로봇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고 투표도 파업도 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사실이 기업 전략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투자는 곧바로 자동화와 로봇 설비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 선택은 단기 비용이 아니라 장기 생존을 위한 계산이었다. 파업이 끝난 날 또 하나의 미래가 동시에 시작되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공장의 운명은 이미 다른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자동화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공장 내부의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로봇은 하나둘 늘어났고 사람의 손이 담당하던 공정은 점점 기계로 대체되었다. 경영진은 생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숫자는 감정을 배제한 채 어느 선택이 더 합리적인지 명확히 보여주었다. 동일한 시간 동안 로봇은 더 많은 부품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냈다. 휴식도 교대도 필요 없는 시스템은 공장을 밤낮 없이 움직이게 했다. 생산량 격차는 곧 비용 격차로 이어졌고 그 차이는 압도적이었다. 인건비 중심 구조는 자동화 앞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잃어갔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에게 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다. 해외 공장과 비교될수록 국내 공장의 비효율은 더욱 도드라졌다. 생산성 지표는 지역별 격차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같은 차를 만들지만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은 전혀 달랐다. 투자금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효율을 보이는 공장으로 이동했다. 신차 배정은 가장 냉정한 평가 기준이 되었다. 새로운 모델이 배치되지 않는 공장은 서서히 주변부로 밀려났다. 남겨진 것은 단종을 앞둔 구형 차종과 줄어드는 생산 계획뿐이었다. 공장의 위상 변화는 곧 지역 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졌다. 일자리가 줄어들수록 젊은 인력은 다른 도시와 산업으로 이동했다. 남은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빠르게 높아졌다. 자동화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와 지역 구조를 바꾸는 힘이 되었다. 인력 구조가 바뀌면서 공장 안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조용한 감원이었다. 정리해고라는 단어 대신 회사는 명예퇴직과 특별퇴직금을 선택했다. 많은 중장년 노동자들은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공장을 떠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에는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고졸 생산직 경력만 가진 50대 노동자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상당수는 자영업에 뛰어들었고 치킨집과 카페가 빠르게 늘어났다. 경쟁은 치열했고 경험 없는 창업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가게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퇴직금은 생활비와 실패 비용으로 빠르게 소진되었다. 불과 2, 3년 만에 안정이라 믿었던 자산은 사라졌다. 결국 일부는 편의점과 부동산 중개소 같은 저임금 일자리로 이동했다. 과거 연봉 1억 원의 기억은 현재의 월급과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이러한 개인의 몰락은 통계가 아닌 삶의 이야기로 쌓여갔다. 공장을 떠난 사람들의 표정은 공통적으로 불안과 후회를 담고 있었다. 남아있는 노동자들 또한 안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인원은 줄었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은 더 줄어들었다. 신규 채용은 거의 멈췄고 젊은 세대의 유입도 끊겼다. 공장은 점점 나이든 공간이 되어갔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개인이 가장 큰 비용을 치르는 구조가 굳어졌다. 자동화의 그림자는 공장 밖 삶까지 길게 들이우기 시작했다. 공장에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50대를 넘기며 빠르게 높아졌다. 젊은 인력이 사라진 공간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학습도 자연스럽게 느려졌다. 변화는 공지문과 교육 안내문으로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회사는 로봇 운영과 데이터 관리 교육을 제안하며 새로운 역할을 제시했다. 교육기간은 길었고 퇴근 후 시간을 요구하는 과정은 부담으로 받아들여졌다. 많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기존 방식이 유지될 것이라 믿었다. 노조의 규모와 과거의 성공 경험이 그런 믿음을 더욱 강화했다. 그러나 기술은 기다려주지 않고 준비된 사람부터 자리를 차지했다. 교육에 참여한 소수는 공정관리자와 로봇 운영자로 재배치되었다. 그들의 역할은 손으로 일하는 노동에서 시스템을 다루는 노동으로 바뀌었다. 같은 공장 안에서도 직무에 따른 격차는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다. 자동화에 적응한 인력은 오히려 더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했다. 반면 변화를 미룬 다수는 불확실성 속에 남겨졌다. 로봇 투입이 확대될수록 감축 대상은 점점 명확해졌다. 명단에 오르는 기준은 연공이 아니라 기술 적응 여부였다. 과거의 숙련은 더 이상 절대적인 보호막이 되지 못했다. 공장 내부에서는 조용한 긴장감이 퍼지기 시작했다. 동료의 이동과 퇴직은 곧 자신의 미래를 비추는 신호였다. 선택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다. 자동화 시대의 생존 조건은 이제 분명해지고 있었다. 로봇 기술의 상징은 더 이상 공장 안에만 머물지 않고 대중 앞에서 공개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전시 무대에서 인간과 닮은 로봇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언했다. 걷고 멈추고 균형을 잡는 모습은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전략의 신호였다. 기업은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음을 알렸다. 투자자들은 이 변화를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해석했다. 주가는 기술 발표 이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급등했다. 시장은 로봇이 가져올 비용 절감과 예측 가능성에 주목했다. 한 대의 로봇은 여러 명의 노동자를 동시에 대체할 수 있는 존재로 계산되었다. 이는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노동 구조의 재편을 의미했다. 공장 운영의 기준은 사람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이동했다. 로봇은 정확도와 지속성에서 인간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실수와 불량의 비율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생산 시간은 단축되었고 연간 산출량은 크게 늘어났다.
비용 구조 역시 근본적으로 재편되었다. 인건비가 차지하던 비중은 급격히 축소되었다. 경영진의 관점에서 공장은 이제 예측 가능한 수식이 되었다. 파업 가능성이라는 변수는 점점 의미를 잃어갔다. 투자 결정은 감정이 아닌 확률과 수치에 의해 내려졌다. 그 결과 로봇 비중이 높은 공장이 우선적인 선택을 받았다. 기술 공개의 무대 뒤에서 생산 현장의 질서는 조용히 재편되고 있었다. 변화의 속도 앞에서 노조의 기존 전략은 점점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했다. 임금 인상과 고용 보장은 자동화 논리와 직접 충돌했다. 회사는 협상 테이블에서 기술 투자를 이미 결정된 사실로 제시했다. 선택지는 제한적이었고 거부는 곧 공장 이전으로 연결되었다. 해외 생산 기지는 파업과 분쟁이 없는 대안으로 강조되었다. 숫자로 제시된 비교표는 감정의 여지를 줄였다. 생산 비용과 안정성에서 해외 공장은 명확한 우위를 보였다. 노조 내부에서는 전략을 둘러싼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현실 수용을 말하는 의견이 충돌했다. 세대 차이는 그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젊은 조합원일수록 기술 변화에 대한 위기감을 크게 느꼈다. 그들은 고용 형태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직감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노조는 보호막이 아니라 전환을 돕는 역할을 요구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방향 전환은 조직의 정체성을 흔드는 선택이었다. 내부 토론은 길어졌고 결론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자동화 투자는 계속 진행되었다. 협상 지연은 곧 기정사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노조의 협상력은 서서히 약화되었다. 기술 앞에서 집단 교섭의 의미는 재정의되고 있었다. 결국 남은 질문은 노조의 승패가 아니라 노동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는가였다. 기술은 선택지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의 성공 공식은 더 이상 현재를 설명하지 못했다. 높은 임금은 보호막이 아니라 자동화의 유인을 키우는 신호가 되었다. 기업은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다음 단계를 결정했다. 그 계산에서 인간 노동의 위치는 재정의되고 있었다. 숙련은 손의 감각이 아니라 데이터 해석 능력으로 옮겨갔다. 공장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간에서 기술을 시험하는 실험실이 되었다. 안정의 상징이던 생산직은 가장 먼저 변동성에 노출되었다. 노동자는 더 이상 공정의 중심이 아니라 변수 중 하나가 되었다. 질문은 저항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로 바뀌었다. 개인의 선택과 학습 속도가 생존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 집단 보호의 시대는 서서히 개인 역량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 변화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였다. 교육과 재훈련은 복지가 아니라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술은 위협이 아니라 도구였다. 준비되지 않은 다수에게 변화는 갑작스러운 붕괴로 느껴졌다. 자동화는 멈추지 않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었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고 선택의 책임은 각자에게 돌아왔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 질서의 시작이었다.